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번 연도 2021년 회계사 2차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할게요. 이제 세무사 시험도 앞으로 다가오니까 세무사 공부하시는 분들 요 해설 강의로 좀 도움 되시라고 촬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내년도 회계사 준비하시는 분들 있죠. 요 강의로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연도 회계사 시험은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약간 평이한 수준으로 나와가지고 괜찮았고요. 그리고 최근 기출하고 문제 유형이 거의 유사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작년도 기출하고 재작년도 기출 거의 유형이 동일했고요. 그렇게 어렵게 나오진 않았어요. 자, 이제 문제 1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은 소득세 문제고요. 갑을병의 2021년 기속 종합소득 신고를 위한 자료가 제시가 되어 있고요. 제시된 금액은 원천징수 전의 금액이고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원천징수는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라고 되어 있네요. 물음 1번에 보시면 갑은 주 A에 상시 근무하던 중 2021년 6월 25일 날 퇴직을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자료에 보시면 첫 번째 자료에는 재직기간 동안에 소득 자료가 주어졌고 두 번째 자료에는 퇴직 후에 소득 자료가 주어졌습니다. 세 번째 근로소득 공제 자료가 주어졌죠. 요구사항부터 읽어보시는 게 좋겠고요. 문제 한번 풀어보고 해설 강의를 들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요상 1번에 보시면 갑의 총급여액 그리고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기타소득 총수익금액 그거를 구하도록 되어 있고요. 기타소득 총수익금액이라는 거 좀 주의하셔야 돼요. 기타소득 금액을 물어본 게 아니라 총수익금액을 물어봤으니까 필요경비 차감 전으로 구하시고요. 요상 두 번째 게 갑의 기타소득 원천징수 세액과 종합소득 금액을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기타소득 원천징수 세액이라고만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종합과세가 되는 뭐 기타소득이든 분리과세가 되든 상관없이 전체 기타소득의 원천징수 세액을 다 구해주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풀어보죠. 자, 1번 자료에 보시면 갑이 A사로부터 지급받은 급여가 나오죠. 3천만 원 여기서 출발하시고요. 여기서 출발하고 거기 장기 재직 공로금이 나와 있어요. 뭐 명칭, 형식 이런 거 불문이죠. 이것도 근로소득 맞고요. 그 다음에 직무발명 보상금 요거 발명진흥법에 따라서 받은 보상금이죠. 그러면 얼마까지 비과세죠? 500만 원까지 비과세가 되는 거니까 600에서 500을 빼주셔야 돼요. 그리고 사내 특강료 요 별도의 언급이 없죠. 그러면 A사가 지급한 거니까 근로소득으로 보는 게 맞겠죠. 근로 제공의 대가로 받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100만 원. 원고료 같은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라고 명확하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근로소득 맞고요. 90만 원. 그 거래처 특강료가 나와 있는데 걔는 거래처가 갑에게 지급한 거다라고 되어 있죠. 거래처하고 나는 고용관계가 없잖아요. 고용관계 없이 지급받은 거니까 이건 기타소득이죠. 기타소득 자료가 두 번째 자료에 있거든요. 거기에 연결을 반드시 해놓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누락하실 수가 있는 거니까 연결해 놓으시고요. 자, 그러면 총급여는 이미 구했죠. 이렇게 계산해 보시면 합계가 얼마냐면 얘가 3,760만 원 나올 거예요. 이게 총급여가 될 거고 그 다음 여기서 총급여는 여기에 넣고 종합소득 금액도 물어봤으니까요. 근로소득 금액을 한꺼번에 계산을 해보죠. 근로소득 공제를 빼면 되겠죠. 이거 계산은 좀 생략하고요. 근로소득 공제는 계산해 보시면 1,089만 원이 나올 겁니다. 그럼 근로소득 금액이 나오죠. 금액이 얼마냐면 얘가 2,671만 원 나오네요. 요것과 종합과세가 되는 기타 소득 금액이 있으면 그것까지 합산을 해서 요 금액을 또 도출하시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자료에서 우리가 연결해 놓은 거 외부 거래처 특강료 여기서부터 출발하시고요. 요거 특강료는 인적 용역이니까 일시적인 인적 용역은 60% 필요경비 의제가 적용되죠. 어차피 종합소득 금액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필요경비까지 감안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금액을 구해보면요. 여기 100만 원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A사가 지급한 퇴직금 이게 나오죠. 퇴직금은 퇴직소득이죠.
요거는 기타 소득 아니고요. 그리고 A사가 지급한 직무발명 보상금. 요게 단기에 다 일어난 거거든요. 6월 26일 이후에 소득 자료인데 단기에 다 일어난 거라 가지고 이미 직무발명 보상금 연간 500만 원까지 비과세인데 근로소득에서 비과세된 금액이 500만 원 있어요. 여기서 또 500만 원 빼거나 하시면 안 돼요. 그대로 700만 원 넣어주시면 되겠고 요거는 기타 소득이죠. 얘는 필요경비 의제가 적용되지 않는 거니까 이 금액 자체가 기타 소득 금액이 될 거고요. 직원 재교육 강연료 200만 원. 요건 퇴직 후에 받은 거니까 당연히 기타 소득이고요. 인적 용역이죠. 60% 필요경비가 의제가 됩니다. 80만 원이 기타 소득 금액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사원 채용 면접 문제 출제 수당. 요것도 퇴직 후에 받은 거니까 고용관계 없이 지급받은 거죠. 기타 소득이고요. 인적 용역이니까 필요경비 의제가 적용되죠. 40만 원. 그 다음에 차량 판매 계약금이 대체된 위약금 50만 원. 요 기타 소득이고요. 얘는 주의하셔야 될 게 두 번째 요구사항에서 기타 소득의 원천징수 세액까지 물어봤어요. 그러면 항상 요게 자료로 주어집니다.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된 것은 원천징수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 요 주의하셔야 돼요. 체크를 해놓으셔야 돼요. 원천징수가 안 되죠. 그다음에 슬롯머신 당첨 금품은요. 150만 원인데 건당 당첨 금액을 봤더니 200만 원 이하죠. 그럼 과세 최저한이에요. 과세 최저한이라 가지고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이걸 분리과세로 잘못 착각을 하셨다고 한다면 그 경우에는 원천징수 세액이 틀렸을 거예요. 어차피 이 원천징수 세액은 뭐 종합과세되는 기타 소득의 원천징수 세액을 구해라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분리과세분까지 포함이긴 한데 문제는 슬롯머신 당첨 금품 자체가 건당 200만 원 이하라 가지고 과세 최저한 과세가 안 되는 케이스로 나왔죠. 요거는 과세가 안 되고요. 그럼 총수익 금액 요거 집계를 해보면 금액이 얼마가 나올 거냐면 얘가 900 얼마냐면 1,300만 원 여기 나오겠네요. 1,300만 원 이게 나오고요. 요것도 계약금 위약금으로 대체된 것도 뭐 필요경비로 의지가 되지는 않죠. 그러면 기타 소득 금액은요. 집계를 해보시면 필요경비 빼고 나서는 970만 원이 나올 거예요. 자, 이렇게 구해서 요거 이제 답안 양식에다가 넣어주시면 돼요. 근로소득 총급여에 요거 넣고요. 기타소득 총수익금액 요거 이쪽에 넣으면 되겠죠. 그 다음 기타소득 원천징수 세액은요. 기타소득 금액에다가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하시면 되는 건데 주의하셔야 될 거 우리가 체크해 놓은 게 있죠. 원천징수 되지 않는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되는 거 그거는 빼야 돼요. 빼고 원천징수 세율 적용하시면 되는데 원천징수 세율은 몇 프로죠? 20%죠. 기타 소득이니까 이렇게 하면 요 금액 나올 거예요. 184만 원. 그럼 요거 요구사항 두 번째 거에 넣어 주시고요. 종합소득 금액은요. 요거 두 개를 합산하면 되겠죠. 970만 원 하고 요 근로소득 금액하고 기타소득 금액, 근로소득 금액 요거 두 개를 합산하면 이 금액 나올 거야. 3,641만 원. 요게 종합소득 금액이죠. 그래서 요구사항을 먼저 읽고 한꺼번에 문제를 푸셔야지만 좀 빠르게 푸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문제 1번에 물음 1번 풀어봤고요. 이제 물음 2번 보도록 하죠. 자, 물음 2번은 인적공제 물어봤고요. 그리고 인적공제 이외에 다른 소득공제 그런 걸 물어봤어요. 그리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그걸 별도로 물어본 문제입니다. 보죠. 물음 2번 거유자 의시 54세고 한국 국적이라고 되어 있고요. 종합소득 관련 자료가 나와 있죠. 첫 번째 근로소득하고 이자소득이 나와 있는데 이자소득은 400만 원 예금이자로 원천징수가 되었대요. 그러면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라 가지고 분리과세가 되죠. 종합과세가 되진 않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 현황이 나오죠. 이걸로 인적공제액을 구해주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 의뢰 소득 공제 관련 내역이 나옵니다. 네 번째는 신용카드 사용 내역, 그리고 다섯 번째 교육비, 여섯 번째 기부금. 요상 1번이 소득 공제액을 물어봤고 요상 2번이 세액 공제 중에서 교육비 세액 공제와 기부금 세액 공제 그걸 물어봤어요. 자, 이제 인적 공제부터 구해보도록 하죠. 두 번째 자료 보시면 되겠죠. 인적 공제는 기본 공제하고 추가 공제 그걸 얘기하는 건데 일단 본인부터 적고요. 가족을 보면 부친, 모친, 배우자, 딸, 아들이 있어요. 본인은 기본 공제 될 거고요. 이제 추가 공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부항경장인데 부항경장 하면 안 외워져서 북한병장이라고 알려드려요. 이렇게 좀 외우자는 거죠. 북한병장 뭐냐? 북이 부녀자 공제를 얘기하는 거고요. 요거는 50만 원짜리죠. 그리고 한이 한부모 공제, 병이 경로 우대자 공제, 요거는 100만 원짜리예요. 그리고 장이 장애인 공제, 얘는 200만 원짜리죠. 요거를 본인은 다 따져보셔야 돼요. 본인은 전부 다 따져보시고 배우자하고 부양가족은 요 두 개만 따져보시면 돼요. 경로 우대자인지 장애인인지 배우자 부양가족. 꼼꼼하게 하나하나씩 따지면 인적 공제는 무조건 맞출 수밖에 없거든요. 요걸 꼼꼼하게만 따져보시면 돼요. 자, 본인 일단 부녀자 공제 되느냐? 부녀자 지금 문제에서는 을이 여성인지 남성인지 성별이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죠? 그런데 소득 내역을 보시면요. 근로소득 금액이 6,625만 원이라 가지고 이미 종합소득 금액이 3천만 원 초과하죠. 3천만 원 이하여야지만 부녀자 공제 대상이 되는 거라서 부녀자 공제는 탈락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한부모 공제. 한부모 공제는 안 되는 이유가 배우자가 있기 때문이죠. 배우자가 있어가지고 한부모가 될 수가 없고요. 경로 우대자 장애인 아니죠. 그래서 본인은 추가 공제 없습니다. 그 다음에 부친. 부친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83세고 소득이 없대요. 나이 요건 그리고 소득 요건 다 충족했죠. 기본 공제가 되고요. 추가 공제. 경로 우대자인가? 경로 우대자가 맞죠. 70세 이상이에요. 경로 우대 공제 100만 원 들어갈 거고 장애인인가? 또 장애인이죠. 장애인 공제 200만 원 추가로 더 들어갈 거예요. 그다음에 모친 같은 경우에 79세. 자, 나이 요건 충족했고 작물 생산에 이용되는 논밭 임대 소득 600만 원. 논밭 임대 소득은요. 작물 생산에 이용되는 경우에 한해서 비과세가 되죠. 비과세 사업소득.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종합소득 금액이 0이에요. 그럼 소득 요건 충족했죠. 원래 종태양 합쳐가지고 100만 원 이하여야 되잖아요. 종합, 퇴직, 양도. 근데 종태양 합쳐서 지금 100만 원 이하의 소득이니까 소득 요건 충족. 기본 공제가 되고요. 추가 공제 같은 경우에 경로 우대자. 맞죠? 70세 이상이니까 100만 원 될 거고요. 장애인은 아니죠. 배우자. 배우자는 나이는 안 보죠. 소득이 없대요. 그럼 소득 요건 충족. 기본 공제 대상자 맞고요. 경로 우대자 아니고요. 장애인 아니죠. 추가 공제 없습니다. 딸 같은 경우에 나이가 21살. 자, 21살이면 20살 초과하죠. 그래서 나이 요건에서 탈락했어요. 소득은 없네요. 딸은 어차피 기본 공제를 받지 못해요. 그러면 추가 공제 자동적으로 받지 못하고요. 아들 같은 경우에는 15살, 20살 이하죠. 나이 요건 충족, 소득이 없대요. 그러면 기본 공제 대상자고요. 경로 우대자, 장애인 아니죠. 자, 그러면 기본 공제 대상자가 몇 명이냐면 둘, 셋, 넷, 5명. 5명이 되는 거고요. 한 명당 얼마? 150만 원.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추가 공제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 200만 원, 100만 원 다 합쳐보시면 400이죠. 경로 우대 공제 2개가 있고요. 2명. 그리고 장애인 공제가 1명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나오죠. 150만 원 곱하기 5명 하면 요 750만 원 나올 거고요. 기본 공제 답안 양식에 적어주시고 그리고 400만 원 추가 공제 답안 양식에 적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소득 공제들 보도록 하죠. 3번에 보시면 의뢰 소득 공제 관련 자료가 나와 있죠. 국민연금보험료 비고란에 회사가 부담하여 총 급여액에 포함이 됐대요. 자, 그러면 요거 내가 받아가지고 뭐 낸 걸로 봅니다. 내가 받아서 낸 걸로 봐가지고 일단 총 급여액 내 소득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내가 또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죠.
받아서 지출한 걸로 보니까. 내가 지출한 걸로 보는 거예요. 소득공제 대상이니까 500만 원 넣고요. 요거는 간단하게 계산을 해보면 500만 원 들어가고, 그 다음에 건강보험료. 요 특별소득공제죠. 특별소득공제는 항상 내가 근로소득자인지 확인 좀 해주셔야 돼요. 근로소득자가 아니면, 사업소득자면 특별소득공제 받지 못해요. 근데 여기서는 근로소득이 있죠. 근로소득자 맞고요. 그러니까 특별소득공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400. 그 다음에 주택 청약저축 납입금액. 청약저축 납입금액이 있으면 조세특례제한법상으로, 소득세법은 아니고요. 조세특례제한법상으로 청약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그런 걸 받을 수가 있는데, 요게 서민들을 위한 제도다 보니까 무주택자여야 되고, 무주택자, 그리고 플러스로 요건이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여야 돼요. 그런 서민을 위해서, 저소득 서민을 위해서 이런 소득공제를 해주는 거니까 소득을 보셔야 돼요. 소득, 그러니까 총급여를 보셔야 된다는 거죠. 총급여액을 봤더니 자료 1번에 나오죠. 8천만 원이죠. 7천만 원 이하가 아니에요. 요거 넣으시면 안 돼요. 이게 뭐 240만 원 한도 걸고 거기 40% 때리고 또 마지막에 300만 원 한도 걸고 뭐 그렇게 계산하는 거긴 한데, 그런 계산 구조로 넣었다면 틀리죠. 요 문제에서는 총급여가 7천만 원을 초과하니까 청약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요거 두 개, 연금보험료하고 건강보험료 900만 원이 답이 되는 거죠. 그거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4번 자료에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 나오죠. 이걸로 신용카드 소득 공제액을 구하시면 되겠고, 신용카드 소득 공제액은요, 사용 금액을 일단 구분을 하셔야 돼요. 신용카드 소득 공제 같은 경우에는 나이하고 소득 요건이 있으면요, 나이 요건은 완화했어요. 근데 소득 요건은 충족한 그런 자가 지출한 거, 그거를 내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니까 혹시라도 소득 요건에서 탈락한 자가 있는지를 체크해 보셔야 돼요. 부친 있고 지금 모친, 본인, 배우자 사용한 거, 그게 나와 있는데, 지금 요 문제에서는 부친도 소득 요건 충족, 모친도 소득 요건 충족, 배우자도 소득 요건을 충족했거든요. 종태양 합쳐가지고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다라고 하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일 것, 이런 소득 요건을 충족했으니까 요 부친, 모친, 배우자 사용 금액도 소득공제 대상이라는 거, 일단 그거부터 발라내셔야 돼요. 혹시라도 요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그런 자가 지출한 게 있는지 그거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곱표시 1번에 2021년 신용카드 사용 금액은 2020년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의 105%를 초과하지 않는다. 그 이번 연도에만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거 있죠. 추가적으로 공제해 주는 거. 그거는 적용할 이유가 없죠. 2021년도 사용 금액이 105% 초과하지 않으면 추가 소득 공제가 없습니다. 자, 이제 보죠. 부친 사용 금액, 모친 사용 금액 나오고 본인 사용 거. 본인 거는 곱표시가 붙어 있어요. 국에서 결제한 금액 300만 원. 국외 결제 금액은 안 해주는 거 아시죠? 제재 컨셉이죠. 국외 거는 빼고요. 대중교통 사용분은 대중교통 사용분에 넣으셔야 되겠죠. 전통시장 사용분, 요거 배우자 거 사용한 것 중에 전통시장 사용분이 있어요. 이것도 전통시장 사용분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사용액을 요 순서로 전통시장, 대중교통비, 도서, 공연, 뭐 신문, 박물관, 미술관, 그리고 직불카드, 뭐 현금 영수증, 그리고 신용카드,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사용액을 집계를 해주셔야 돼요. 일단 전통시장 사용분이 400 있었고요. 대중교통 사용분이 30만 원 있었죠. 요거 없고, 요것도 없고, 그리고 신용카드. 신용카드 사용분은 집계를 좀 해볼게요. 자, 부친 사용한 거 500, 모친 400, 그리고 본인 거 1530 중에서 국외에서 결제한 금액 300 있었고요. 빼고요. 그 대중교통비로 또 사용한 거, 요거는 대중교통비로 집계했으니까 빼고요. 배우자 사용한 게 1000만 원.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거 400은 전통시장분에 넣어야 되는 거니까 빼고요. 그렇게 하면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집계가 될 겁니다. 계산해 보시면 3130만 원. 2700만 원 이렇게 나오죠. 2700만 원. 2700만 원 넣고요. 집계하면 요게 3130만 원 그렇게 나와요. 이렇게 집계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요 문제에서는 없지만 요 도서라든지 신문, 공연, 박물관, 미술관은요.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여야지만 이쪽 사용분에 넣을 수 있거든요.
혹시라도 요 문제에서는 총급여가 일단 7천만 원 초과하니까 도서, 공연, 신문, 박물관, 미술관 사용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게 뭐 신용카드로 썼으면 이쪽에 넣으셔야 돼요. 여기 넣으시면 안 되고 얘는 7천만 원 이하가 아니니까 이쪽에 넣으시고 직불카드를 썼으면 이쪽에 넣으시고 여기 넣을 거는 무조건 없어야 돼요. 그거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이었고요. 근데 요 문제는 어차피 이게 없었어요. 그리고 최저 사용 금액은 총 급여액의 25%죠. 총 급여액이 8천만 원으로 제시가 됐으니까요. 8천에 25% 적용을 해보시면 2천만 원 나올 겁니다. 요거는 이제 빼는 거죠. 빼는 순서는 이제 역으로 가요. 요 빼는 거는 요거 사용액을 집계하는 순서의 역으로 해서 신용카드에서 먼저 빼도록 되어 있어요. 신용카드 사용분에서 먼저 빼면 요게 700으로 바뀔 거고 나머지는 동일하게 가겠죠. 공제 대상 금액. 공제율은 외우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위에 2개 40%, 가운데 2개 30%, 마지막에 15% 외워주세요. 자, 그럼 공제 대상 금액에다가 요 공제율 때리면 나오겠죠? 대상 금액이 요거 160, 요거는 12만 원, 요 금액은 105만 원 나올 거예요. 집계를 해보면 이게 277만 원 나옵니다. 요거랑 이제 한도를 비교하셔야 돼요. 한도. 요거 들고 와가지고 한도 안에서 신용카드 소득 공제가 되는 거니까 요거를 일단 연결해서 들고 오고요. 277만 원. 한도, 기본 한도가 얼마죠? 여기서는 총 급여가 7천만 원 초과하거든요. 기본 한도를 250으로 적으셔야 돼요. 주의하셔야 되겠죠? 7천만 원 이하면 총 급여액의 20% 하고 300만 원 둘 중에 적은 거 그거 넣는 거고요. 7천만 원 초과하면 250만 원이고요. 총 급여가 1억 2천만 원 초과하면 그때는 200만 원이 기본 한도죠. 이것도 외워주셔야 되는 숫자예요. 그 다음에 추가 한도가 있죠. 요거 보시면 돼요. 요거 원래는 요 금액 이 금액에 요 공제율 때린 거 하고 100만 원 둘 중에 적은 거 그게 추가 한도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이 금액하고 요 금액이 같다라고 하면요. 그냥 요 끝에 거 보시면 돼요. 같으면 같은 경우에 한해서 끝에 거 보고 이거 100만 원 넘어가죠? 그러면 추가 한도 100만 원 주고요. 요건 100만 원 이하죠. 그럼 추가 한도 12만 원 주면 돼요. 그러면 한도가 얼마가 되냐면 금액이 362만 원이 나옵니다. 둘 중에 적은 거, 요 금액이 더 적네요. 1번. 요거 넣어주시면 되겠죠. 이게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로 결정이 되죠. 자,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요상 두 번째, 기부금하고 교육비 세액공제. 그거 물어봤습니다. 순차적으로 지금 자료가 제시가 되어 있거든요. 교육비 관련 자료가 5번에 있고요. 교육비 세액공제는 간단하게 계산이 되죠. 교육비도 나이는 완화했는데 소득 요건은 충족을 해야 돼요. 기본공제 대상자가 나이는 완화가 됐지만 소득 요건은 충족한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서 지출한 거 그게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니까 지금 여러 가족을 위해서 지출한 게 나오는데 체크는 반드시 해보셔야 돼요. 그런 게 함정일 수 있으니까 여기서는 뭐 다 충족한 케이스긴 하죠. 이게 부친 되고요. 소득이 없고 본인 거, 배우자 그리고 딸은 나이 요건 불충족이었는데 나이는 완화했으니까 괜찮아요. 소득이 없으니까 괜찮고 아들도 소득이 없으니까 괜찮죠. 그리고 부친은 특히나 뭐 장애인 특수교육비라고 되어 있는데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소득 요건까지도 뭐 완화를 했긴 했습니다. 일반 교육비하고 다르죠. 소득 요건도 완화했고 또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또 특이하게도 직계 존속에 대한 것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교육비로 넣어주죠. 부친 장애인 특수교육비는요. 얘는 한도 없이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거고요. 직계 존속에 대한 것도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본인 거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시설 수강료 대학원 등록금 일단 합치세요. 합치시고요. 150만 원, 400만 원 둘 다 되는 거죠. 본인 거는 직업 능력 개발 시설 훈련비도 되는 거고요. 대학원 거도 다 되죠. 본인이니까 되는 거고요. 가족은 안 돼요. 가족은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시설 수강료 안 되고요. 대학원 또 안 되죠. 본인만 되는 겁니다. 두 개 합치면 550만 원인데 본인 거는 어차피 한도가 없어요. 그 다음에
배우자,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수강료 안 되죠? 본인 것만 된다고 했죠? 다른 외국대학 등록금이 나오네요. 외국대학 등록금도 됩니다. 꽃표시 이번에 뭐 국외에 소재하는 기관으로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한다. 그렇게 되어 있죠. 이것도 대상이 되는데 문제는 금액이 1,000만 원이죠. 1,000만 원 다 적으시면 안 돼요. 나머지 가족들에 대한 교육비는 한도가 있죠. 대학교 등록금이니까 900 한도예요. 900으로 바꿔주시고 아들 거 교복 구입 비용. 교복 구입 비용은 한 명당 연간 50만 원 한도 내에서 되는데 얘가 중고딩이면 되는 거예요. 중고딩인지 보셔야 돼요. 초딩이면 안 돼요. 초딩이면 안 되니까. 이번 자료에 보시면 아들은 중학생이라고 나와 있어요. 중학생이니까 되는 거고요. 방과 후 학교 수업료. 이것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금액이죠. 넣고요. 사설 영어 학원 수강료는요. 이건 안 돼요. 학원 같은 경우에는 취학전 아동의 경우에만 됩니다. 얘는 취학전 아동이 아니죠. 중학생이니까 요거는 공제 대상 금액이 아니고요. 그럼 교복 구입 비용 요거 50만 원까지 되고요. 그래서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합치면 얘께 150만 원이고 150만 원은 300만 원 한도 내니까 그대로 갖고 오면 되겠죠. 이렇게 집계 한 다음에 교육비 세액 공제율 몇 프로죠? 15% 요걸 때리면 이 금액이 나와요. 270만 원. 이렇게 답을 도출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기부금 세액 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같은 경우에는 6번 자료에 기부금 관련 내용이 나오죠. 자, 기부금도 나이 요건은 완화했어요. 기부금도 나이 요건은 완화했는데 이제 소득 요건은 충족한 기본 공제 대상자가 지출한 거 그거를 세액공제 해주는 거죠. 부친 됩니다. 소득이 없으니까 되는 거고요. 종교단체 기부금 요거는 지정 기부금이죠. 본인 거 보면요. 이재민 구호금품, 수혜 이재민 구호금품은 법정이죠. 법정 기부금 되고요. 노동조합 회비, 이게 소득세법만 있는 거예요. 노동조합 회비는요. 소득세법 상으로 지정 기부금이에요. 법인세법에는 법인이 사람이 아니니까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법인세법에서는 노동조합 회비가 뭐 지정 기부금이다 이런 규정 없어요. 소득세법에서만 이렇게 개인이 노동조합 회비를 내면요. 이거 지정 기부금으로 봐줘요. 소득세법만 있는 규정이고요. 지정기부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럼 법정이 여기서는 법정이 얼마가 있냐면 법정기부금이 수혜 이재민 구호금품 60만 원 있고 이제 지정기부금이 얼마가 있냐면 종교단체 기부금하고 아버지 거 노동조합 회비 합쳐보시면 80만 원 있는 상태인 거예요. 법정은 어차피 한도가 100%거든요. 소득세법 상으로는. 한도가 없는 개념이나 마찬가지죠. 얘는 한도 내에서 다 세액공제 되고요. 지정기부금은 한도를 한 번 더 따져보시긴 해야 돼요. 한도는 일단 종합소득 금액에서 출발하죠. 1번에 근로소득 금액이 6,625만 원. 이게 종합소득 금액이에요. 하나 더하고 하나 빼는데 하나 더하는 게 혹시라도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이 있으면 그거를 다시 더해줘요. 필요경비 산입 전. 소득금액 기준으로 가는 거라서 필요경비에 산입한 걸 다시 백시키는 거고요. 하나 빼는 게 원천징수 세율 적용 금융소득을 빼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라 가지고 분리과세가 되는 케이스였어요. 예금이자 400밖에 안 되잖아요. 1번 자료에. 그거는 분리과세가 될 거니까 종합소득 안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이것도 없고요. 종합소득 금액 요게 기준소득이 되는 거고요. 요 기준소득에서 지정은 일단 법정기부금 빼야 되겠죠. 60만 원. 요걸 빼고요. 요게 6,565만 원이 될 거고 여기에 10% 종교단체 기부금이 있었죠. 10% 하고요. 종교단체 기부금이 여기에 50만 원 있었고요. 그 외 기부금 종교가 50, 그 외 기부금이 30 있었어요. 그럼 10% 일단 주고요. 거기다 추가로 더 주는 게 있죠. 더 주는 것은 미니멈으로 종교단체 외의 기부금 30만 원과 요거 6,565만 원 요 금액의 20% 둘 중에 적은 거 추가로 한도를 더 줍니다. 근데 이렇게 해보면 한도가 되게 넉넉하게 나와요. 금액이 되게 크게 나오거든요. 요 계산을 해보시면 얼마가 나올 거냐면 얘가 6,865만 원 이렇게 나올 거예요. 686만 5천 원 이렇게 나오네요. 686만 5천 원 나와가지고
요 80만 원보다 훨씬 크게 나왔죠. 한도 내니까 이게 전부 다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근데 한도는 반드시 따져보셔야 돼요. 한도 낸지. 한도 내니까 얘는 그대로 다 세액공제가 될 거고, 요 두 개 합쳐보시면 140만 원 나오고요. 세액공제율은요, 1000만 원까지 15%, 1000만 원 초과분 30%. 이것도 외워주셔야 돼요. 지금 1000만 원 이하죠. 15% 적용하시면 이 금액 나올 거예요. 21만 원. 비교적 간단했죠. 한도 내어가지고. 한도까지 계산 안 하고 대충 때렸어도 맞아요. 답이 맞으면 정답 처리해 주니까요. 근데 한도까지도 좀 적어주시면 좋긴 하고요. 자, 요게 요구사항 2 한 거고요. 이제 물음 세 번째 건 보죠. 자, 세 번째 물음은 거주자 병에 2021년 종합소득 관련 자료가 나와 있고, 요구사항 1번부터 보죠. 요구사항 1번은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이자 배당 소득 총수익금액하고 배당 소득에 대한 배당 가산액 그거 구하라고 돼 있고, 두 번째 요구사항에서는 종합소득 금액 그리고 종합소득 산출세 배당세 공제액 그걸 구하라고 되어 있네요. 종합소득 공제액에 대한 가정 2천만 원 그것도 제시가 되어 있고요.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자하고 배당 총수익금액을 따로 적도록 되어 있으니까 여긴 좀 지울게요. 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자 배당을 나눠서 집계를 해주셔야 돼요. 이자 얼마, 배당 얼마 그렇게 반드시 나눠서 집계를 해주시고요. 자, 첫 번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 투자 신탁의 수익증권 환매이익이 나오죠.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이게? 투자 신탁의 이익, 집합투자기구 그거의 이익을 얘기하는 거죠.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에 투자 신탁, 뭐 투자 조합, 투자 회사 등으로부터 받는 이익을 포괄적으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이익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 안에 뭐 투자 신탁의 이익도 있고 그 안에 투자 조합, 투자 회사로부터 얻는 이익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이익이라는 표현이 조금 더 넓은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이익에서는 주의하셔야 될 게 제가 뭐 모둠 안주상이라고 부르거든요. 모둠 안주상. 이거 뭐냐라는 거죠. 모둠은 그냥 붙였어요. 이게 어느 동네에서 나왔는지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모둠하고 집합 비슷하잖아요 표현이. 그래서 집합투자기구에서 좀 기억하시라고 모둠을 붙인 거고, 갖고 가셔야 될 게 뒤에서부터 상장주식 매매 차익 그리고 평가 차익 과세 안 한다는 거죠. 과세하지 않는다. 이걸 기억하려고 하는 거예요. 상장주식 평가 차익 매매 차익 과세하지 않는다는 거. 채권은요. 채권은 과세를 하죠. 채권은 과세하니까 플러스 소득은 더하고요. 마이너스 소득은 빼고 그렇게 과세되는 금액을 구할 때 영향이 있죠. 거기 보시면 내역이 상장주식 매매 차익 나와 있고 주식 배당금 나와 있고 양도 가능 채권의 매매 차손이 나와 있어요. 상장주식 매매 차익은 과세 안 하는 거니까 얘는 제끼고요. 주식 배당금 1200에서 채권 매매 차손은 빼주셔야 돼요. 1200에서 200 빼면 1000만 원이죠. 이거는 배당이죠. 그리고 얘는 그로스업 돼요, 안 돼요? 그로스업이 안 되죠.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이익은 그로스업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번 자료에 채권의 매매 차익이 나오죠. 환매조건부 채권의 매매 차익은요. 무슨 소득? 요거는 이자 소득이죠. 실질 이자죠. 그 다음에 회사채 매매 차익. 회사채 매매 차익은 비혈거 소득이에요. 요거는 과세가 안 되는 건데 꼭 표시에 회사채 매매 차익에는 보유기간 이자 상당액 100만 원이 포함되었다. 보유기간 이자 상당액은 법정 산식으로 계산해가지고 이자 소득으로 과세를 하죠. 이자 소득에 체크하시고, 병이 투자한 비상장법인 B로부터 받은 무상주 주발초 자본 전입해서 1,500만 원치 받았대요. 주발초는 입금 불산입 항목이니까 배당으로 의제가 되지 않죠. 그런데 꼭 표시에 지분율 상승에 해당하는 금액 2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대요. 요거는 배당으로 의제가 됩니다. 그리고 재원 자체가 주발초니까 그로스업은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익 준비금 자본 전입한 거 요거 3천만 원. 요거는 입금 항목을 자본 전입해서 배당을 준 거니까 배당 소득 맞고요. 의제 배당이죠. 그리고 그로스업은요. 입금 항목이니까 된다라는 거 체크 반드시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었죠. 그다음 기타의 금융소득이 나오는데 직장 공제회 반환금 요거는 뭐 납입 금액은 4,500이래요. 그럼 반환금에서 납입 원금 뺀 거 500만 원이 이자 소득일 건데 어떤 방식으로 과세가 되죠? 분리과세가 되죠. 분리과세. 요거 소득세법상
분리과세가 되는 거 외워주세요. 제가 뭐 비직장법법 이렇게 부르거든요. 소득세법상으로 분리과세가 되는 거. 비실명 금융소득, 직장공제 초과 반환금, 장기 채권, 이자 중에서 분리과세 신청한 거. 요거는 2018년 1월 1일 이후 거 말고요. 2018년 1월 1일 이후 거는 분리과세 신청이 불가해요. 조건부 종합과세가 되는 거니까 그 이전에 발행된 거, 그거는 분리과세 신청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법원 보증금, 경락대금 이자, 그리고 법인 아닌 단체 금융소득, 요거는 무조건 분리과세가 됩니다. 뭐 이거 말고도 조특법상 분리과세 되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긴 하죠. 공무부동산 집합투자기구 무조건 분리과세, 특정 사회기반 시설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이익, 요것도 무조건 분리과세가 되는 거고요. 투용자 집합투자기구, 요것도 무조건 분리과세. ISA 계좌, 요거 200만 원, 400만 원 초과분 과세가 될 때 분리과세가 되죠. 뭐 이런 건 다 외워주셔야 돼요. 반드시 필수적으로 암기를 하셔야지만 문제를 잘 거르고 푸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외국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 400만 원 나오죠. 원천인수를 하지 않았대요. 그러면 배당이긴 한데 무조건 종합과세가 될 거고요. 무조건 종합과세는 제가 B라고 체크를 해요. 무조건 분리과세 A, 무조건 종합과세 B, 조건부 종합과세 C 이렇게 부르거든요. 요거는 그냥 무조건 종합과세를 표현하는 말이고요. 그로스업은요. 외국법인 배당이니까 그로스업이 안 되죠. 그다음 코스닥 상장, C법인 인정배당. 결산 확정일이 2021년도 3월 31일. 인정배당의 기속 시기, 수입 시기가 결산 확정일이니까 이번 연도 배당 소득 맞고요. 자, 인정배당은 그로스업은요. 돼요, 안 돼요? 된다라는 거 갖고 가셔야 돼요. 여기 입금 산입, 송금 부의산입 가산 조정하면서 기속자가 주준에 그래서 배당으로 소득 처분한 걸 얘기하는 거니까 가산 조정하면서 이렇게 소득 처분한 거는 당연히 법인세가 과세가 된 채 나한테 온 거니 이중과세 조정인 근로수업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집계를 해보시면 되겠죠. 요게 2,100만 원이 나오고요. 계산해 보시면 2,900만 원이 나오고요. 정기예금 이자가 하나 더 있네요. 우리가 안 읽었나요? 정기예금 이자. 정기예금 이자를 제가 누락을 했네요. 요거 안 읽었죠? 그죠? 정기예금 이자를 건너뛰어가지고 요 800이 더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인정 배당 요게 있죠? 요렇게 집계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자 소득 총수익 금액은 2,900 요게 될 거고, 뭐 정기예금 이자는 당연히 이자 소득일 거고, 그 다음에 배당 소득은 다 집계를 해보시면 얼마가 되냐면 5,200만 원 나오네요. 5,200만 원. 그럼 여기 총수익 금액이니까 일단 다 적으시면 되겠죠. 답안 양식에다 총수익 금액은 다 적으시고요. 이거 합쳐보시면 8,100만 원, 2,000만 원 초과하죠. 종합과세가 되고요. 여기 근로수업을 가산해 주셔야 돼요. 미니멈. 일단 근로수업 체크한 거 들고 오고요. 3,000하고 600, 3,600 들고 오고, 요 금액 중에서 2,000만 원 초과분 6,100만 원 들고 와서 11% 때리면 되겠죠. 그러면 근로수업 금액이 얼마가 나올 거냐면 요 금액 나올 거예요. 396만 원. 그렇게 넣어주시면 되는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요 문제에서 요구사항 두 번째 거는 종합소득 금액을 또 구하고 산출세, 배당세 공제액을 구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요것도 해보죠. 자, 일단 금융소득 금액은 구했어요. 요거 이자 총수익 금액, 배당 총수익 금액, 근로수업까지 다 합치면 되겠죠. 그러면 금융소득 금액은 얼마가 되냐면요. 8,496만 원 요게 나옵니다. 요게 나와요. 요게 이렇게 계산한 거예요. 이자 총수익 금액 2,900 플러스 배당 총수익 금액 5,200 그래서 8,100만 원 나온 상태에서 그로스업 396만 원 이렇게 합쳐서 나온 겁니다.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사업소득 금액은 제시가 됐죠. 5번 자료에 제조업 사업소득 금액이 2,000만 원. 사업소득은 무조건 또 종합과세가 되니까 넣으시고, 이렇게 하면 종합소득 금액이 나옵니다. 1억 496만 원. 여기서 종합소득 공제를 빼주셔야 되겠죠. 요거는 가정치가 요상 2번 끝에 주어졌어요. 종합소득 공제액은 2,000만 원으로 가정하자.
요건 가정치로 주어지니까 이거를 빼주셔야 돼요. 요거를 이렇게 빼고 값표를 구하는 거니까 이건 누락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주간식이다 보니까 이거 누락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절대 누락하시면 안 돼요. 값표가 8,496만 원. 금융소득이 종합과세가 되는 케이스니까 비교 산출세까지 구하셔야 되겠죠. 맥시멈으로 일반하고 비교 둘 중에 큰 거로 구해주시면 되겠고, 자, 일반은 2천만 원까지 14%, 280만 원 나올 거고요. 그리고 2천만 원 초과분 8,496만 원에서 2천만 원 초과분은 6,496만 원. 여기 기본세율 적용하면 되고요. 비교 산출세액은 일단 금융소득을 반환해가지고 거기에 원천징수 세율을 때리면 돼요. 요거는 비교 산출세액 구하실 때는 요 순서대로 여기 1번 꺼내 쓰고 그 다음에 요거 2번 이렇게 꺼내 쓰면 돼요. 8,100만 원이 근로수업 전의 금액이죠. 근로수업 전의 금액에다가 원천징수세율 적용하는 거고요. 항상 이런 문제에서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있는지 그거 체크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요 문제에서는 없었거든요. 요 문제에서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없으니까 요 8,100만 원에 바로 14% 때려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과표에 들어가 있는 금융소득 금액 요걸 빼주셔야 돼요. 근데 이게 과표인데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금융소득 금액이 똑같죠. 이 안에 여기 들어가 있어요. 요 금액이 똑같았기 때문에 있죠. 사업소득 금액하고 종합소득 공제. 그래서 요거는 빵이 됩니다. 타소득 과표는 0이죠. 타소득 과표는 요거 직접적으로는 사업소득 금액에서 종합소득 공제 뺀 거 그걸 얘기하는 거니까 요게 빵이죠. 자, 그렇게 하면 비교 산출세액하고 일반 산출세액, 일반이 더 크네요. 13170, 400. 요게 13170, 400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비교 산출세액은 11340이 나올 거예요. 자, 그럼 요게 더 크죠? 요거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으로 적어주시고, 어떤 것도 물어봤냐면 배당 세액 공제 그것도 물어봤거든요. 배당 세액 공제는 뭐 이거 어렵지 않죠? 다 나왔죠? 미니멈으로 계산해 주시면 되고, 일단 또 그럼 1번 배당 가산액 396만 원이었죠? 근로수업 금액 들고 오고요. 또 그럼 2번은 요거 차이죠. 일반 산출세액이 더 컸으니까 요거 131704 여기서 비교 산출세액 빼면 돼요. 일반이 더 컸으니 한도가 있는 거고요. 한도 걸리죠. 그래서 배당 세액 공제는 1830, 400 이게 나올 거예요. 요게 답이죠. 자, 그렇게 구하면 되는 부분이었어요. 요게 요상 두 번째 거. 거의 뭐 정해져 있는 내용이었죠. 특별한 게 없어요, 지금. 특별한 게 없이 그렇게 제시가 된 거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되게 뭐 지역적인 주제도 나온 게 없거든요. 정확하게 문제 푸실 수만 있으면 맞추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문제 두 번째 거 양도소득 문제죠. 문제 2번 다음 고유자 갑의 양도소득 관련 자료다. 요구사항 1번 보시면 양도로 인한 갑의 양도 차익, 양도 차익까지만 물어봤어요. 양도가하고 취득가, 기타 필요금비 양도 차익을 구분해서 기재를 하도록 되어 있고, 두 번째 요구사항에서는 위의 자료 중 갑의 양도 가액 및 시가가 다음과 같을 때 양도 차익을 계산하기 위한 양도 가액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단 A 법인의 세무 조정 시에 법인 세법상 부계부 규정이 적용돼서 갑에게 인정소득이 처분됐다. 자, 양도가가 4억이고 시가가 3억인 경우로 가정해가지고 양도가를 구해보라고 했네요. 그럼 요상 두 번째 거는 지금 바로 푸시면 돼요. 바로 이런 거는 이걸 먼저 푸는 게 더 낫겠죠. 요건 생각해 보시면 뭐 어렵지 않죠. 시가가 3억인데 양도가가 4억이래요. 그리고 자료 1번 잠깐 보시면 지금 누구에게 양도를 했냐면 특수관계가 있는 A 법인에게 양도한 케이스거든요. 특수관계가 있습니다. 특수관계 법인에게 시가 3억짜리를 4억 원에 양도하면 결과적으로는 고가 양도가 되죠. 자, 고가 양도는 내가 이익을 보는 거래예요? 손해를 보는 거래예요? 이익을 보는 거래죠. 고가 양도. 이익을 보는 거래에서는 이중과세 조정이 중요한
쟁점이죠. 이중과세 조정.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서 이렇게 양도가하고 이제 취득가가 있으면요. 요 차익에 대해서 이제 과세를 하는 거니까 양도 차익. 이중과세 조정하려면 양도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중으로 과세하는 거 방지하려고 하는 거죠. 요거 이익을 보는 케이스에서는 양도가는 줄여야 되는 거고요. 인정 배당, 인정 상여 이런 걸로 소득 처분된 게 있으면 그거는 이미 배당 소득, 근로소득, 뭐 기타 소득 이런 걸로 과세가 될 거니까 양도소득으로 또다시 과세가 되면 안 되는 거니 양도가액은 줄여야 돼요. 이 벌어진 갭을 좀 줄이는 거니까 양도가는 줄이고요. 취득가 문제에서는 저가 매입이 내가 이익을 보는 케이스거든요. 저가로 싸게 사왔을 경우에 그때도 요 이미 인정 배당이나 인정 상여, 인정 기타 소득으로 과세가 된 부분이 있으면 양도소득으로 또다시 과세가 되면 안 되니 요 갭을 줄이려면 취득가는 올려야 돼요. 취득가에는 가산, 양도가에는 차감 뭐 이런 조정이 필요한데 여기선 고가 양도 케이스니까 뭐 양도가하고 시가 차이 그거에 대해서 이미 부계부 규정이 적용돼서 인정소득으로 처분됐으니까요. 요 차이를 이제 빼는 개념이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법문구에서는 그냥 시가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가로 한다. 3억 넣으시면 돼요. 양도가를 줄여야 되는 거니까 둘 중에 적은 거 양도가 말고 시가 그걸로 하면 돼요. 지금 시가로 하면 되겠습니다. 양도가액은 여기서 요거죠. 요거 먼저 이제 풀어주시고요. 3억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이제 요구사항 1번 그거 남았죠. 풀어보죠. 갑은 2015년도에 4월 20일 날 취득해서 사무실을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특수관계 있는 A 법인에게 2021년 12월 말에 양도를 했고요. 뭐 장특공제까지는 고려하실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는 양도소득 금액을 묻는 것도 아니고 과표를 묻는 것도 아니고 양도 차익을 물어보고 있으니까 장특공제는 필요 없고요. 양도 시의 오피스텔 양도 가액과 시가는 다음과 같다. 그리고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떤 용도로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뭐 주택이 될 수도 있고 주택 이외의 건물이 될 수가 있는데 요 실질적인 용도에 따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실질과세 원칙이잖아요. 여기서는 뭐 사무실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이니까 주택이 아닌 거예요. 주택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주택이 아닌 건물을 양도한 것이고 지금 특수관계 법인한테 시가가 4억짜리를 3억 9천에 저가를 양도한 케이스죠. 저가 양도는 손해보는 거래를 얘기하는 거고요. 손해보는 거래면 특수관계인하고 내가 손해보는 거래를 했어요. 그러면 무슨 규정이 적용되죠? 부계부 규정이 적용되죠. 부계부 규정에 의해서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따져보셔야 될 거, 그러면 시가가 되겠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항상 부계부 규정에서는 주의하셔야 될 게 현저한 이익분여 요건 그걸 충족해야지만 부계부가 적용돼요. 저가 양도 케이스긴 하지만 현저한 이익이 분여가 됐는지 따져보셔야 됩니다. 시가의 5% 이상인지 3억 원 이상인지 따져보셔야 되는 건데 여기서는 그 차이가 3억 9천하고 4억 원의 차이 1,000만 원밖에 안 되죠. 시가의 5% 이상이 아니에요. 그러면 부계부가 적용되지 않고요. 양도가는 그대로 3억 9천을 넣어주셔야 돼요. 요거 주의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양도시 오피스텔의 장부가하고 필요경비 관련 자료가 나와 있죠. 취득가는 2억 원이고요. 요거 노후된 오피스텔의 개량을 위한 자본적 지출 1,500만 원이 제외되었다고 되어 있죠. 자본적 지출은 기타 필요경비에 들어가는 항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취득가하고 구분하셔야 돼요. 이게 우리 회계 처리하고는 좀 다릅니다. 양도소득세에서는 자본적 지출을 취득가에 넣지 않아요. 이게 제외되어 있다고 했으니까 얘는 기타 필요경비에 넣으시면 되겠고 감가상각 누계액이 나와 있는데 꼽표시 이번에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장부상 계상한 금액이래요. 자 그러면 이미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받았으니까 또 취득가로 인정받으면 이중공제가 되는 거니 이건 빼야 되겠죠. 그래서 취득가 2억 원에서 빼는 조정을 좀 해주셔야 돼요. 지금 양도가는 우리가 3억 9천으로 구했고요. 취득가 2억 원에서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받은 감가상각비 이거는 빼고요. 그 다음에 필요경비 2,500이 나와 있고요. 곱해 3번에 지출 증빙이 확인되는 중개인 수수료 1,300하고 매매 계약에 따른 인도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갑이 지출한 명도비용 1,200. 둘 다 양도비용 맞죠? 그러면 기타 필요경비 같은 경우에 일단 자본적 지출이 있었고 1,500 거기에 플러스로 양도비용 다 인정되는 거니까 2,500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4번 자료에 보시면 양도한 오피스텔은
갑이 대주주로 있는 B법인으로부터 취득한 것이며, 갑이 대주주니까 이것도 특수관계가 있는 그런 관계죠. 특수관계 있는 법인으로부터 취득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취득과 관련해서 갑에게 배당으로 소득 처분된 금액이 2천만 원 있대요. 배당으로 소득 처분된 금액이 있는 이유는요, 특수관계 있는 법인으로부터 내가 과거에 저가 매입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소득 처분된 금액이 있겠죠. 저가 매입. 저가 매입은 이익을 보는 거래. 그래서 이미 이렇게 소득 처분된 금액이 있으면요, 이게 배당 소득으로 과세가 될 거니 양도 소득으로 또다시 과세가 되면 안 돼요. 이익을 보는 거래가 나오면 그때는 이중과세를 조정을 해줘야 됩니다. 요거 차이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거니 양도가 기준으로는 내리고 취득가 기준으로는 올린다고 했죠. 차이를 좁혀야 되는 거니까. 취득가에는 요 금액을 플러스 해주셔야 돼요.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그게 헷갈리면 안 되거든요. 요 2천만 원 인정 배당으로 소득 처분된 것은 플러스해서 취득가를 올려야 돼요. 그래서 이중과세 조정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취득가는 얼마로 결정이 되냐면 계산해 보시면 취득가가 1억 원이 되죠. 그리고 필요경비 같은 경우에는 4천만 원이죠. 그럼 양도차익은 다 나왔죠. 계산해 보시면 2억 5천. 요거를 이제 답안 양식에다가 적어주시면 돼요. 취득가 1억 원 양수로 적어주시면 되겠죠. 여기서는. 그리고 필요경비 4천만 원, 양도차익 2억 5천. 자, 이렇게 하면 돼요. 여기서는 이런 것 좀 주의하셔야 돼요. 이렇게 저가 매입, 고가 양도 이런 걸 좀 물어봤는데 이익을 보는 거래에서는 이중과세 조정이에요. 그래서 이미 인정 배당이라든지 인정 상여, 인정 기타 소득으로 소득 처분된 금액이 있으면 그거는 배당 소득, 근로소득, 기타 소득으로 과세가 될 거니까 이중과세 조정을 해야 되는 건데 일단 고가 양도 케이스에서는 양도가를 줄여야 되는 거니까 특수관계 법인으로부터 고가 양도해서 소득 처분된 금액이 있으면 그거는 시가로 합니다. 시가. 결과적으로 양도가로 하면 안 되고 시가. 그리고 저가 매입의 경우에 이미 인정 배당 이런 걸로 소득 처분된 금액이 있으면 취득가에 가산해 주셔야 돼요. 가산. 더해 주셔야 돼요. 취득가를 올리는 거죠. 그런 개념을 물어본 문제였어요. 이것도 뭐 그렇게 심하게 어려운 내용이 없었거든요. 소득세 문제는 되게 무난한 수준으로 나왔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소득세까지 했고요. 조금 쉬고 또 부가가치세 그런 걸 하도록 하죠. 조금 쉬겠습니다.